전하, 신척은 아직 죽을 수 없사오니다. 세자가 있지 않사오니까. 천안 무수리로 시작해 조선의 왕비까지 올랐지만 결국 취선당에서 사약을 받아야 했던 여인.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명 후궁에서 왕비가 된 여인. 21년간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장희빈이라 부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파란만장한 43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약이 옵니다. 1701년 11월 9일 음력 10월 10일 창경궁 취선당. 차갑게 식어가는 가을 저녁, 한 여인이 마루 위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43세,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이 여인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궁녀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칠기에 담긴 사약잔을 받쳐듭니다. 독특한 냄새가 취선당 전각에 퍼져나갑니다. 여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전하, 신첩은 아직 죽을 수 없사옵니다. 세자가 있지 않사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숙종은 이미 침전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취선당 밖에는 내관들만이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여인의 손이 천천히 사약잔을 향해 움직입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칠기에 닿는 순간 그녀의 43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조선 역사상 단 한 명 후궁의 신분에서 왕비의 자리에 오른 여인. 천안 무수리로 궁궐에 들어와 21년간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여인.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장옥정.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장희빈이라 부릅니다. 장옥정은 역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지만 집안은 부유했고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궁녀가 되어 대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숙종을 만나게 됩니다. 1680년 22세의 그녀는 20세의 젊은 왕 숙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여인의 외모를 기록한 경우는 장옥정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미모는 출중했던 것입니다. 승은을 입은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그녀를 궁에서 쫓아냈고 장옥정은 민가로 나가 슬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그녀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1688년 30세가 되던 해 장옥정은 숙종의 첫 아들 훗날 경종이 되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8년간 후사가 없던 숙종에게 이것은 천운이었습니다. 숙종은 기뻐하며 아들을 원자로 책봉했고 이듬해인 1689년 5월 장옥정을 왕비로 책봉합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후궁의 신분에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31세 장옥정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옥보를 받고 중전의 예복을 입고 궁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후인 1694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갑술한국이 일어났고 장옥정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옥정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옥보를 부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옥보를 보며 장희빈의 마음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곧 장희빈의 저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고의 옥이 시작되었고 국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장희빈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론 대신들은 세자를 생각해 용서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숙종은 번민했습니다. 14세 아들 경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701년 11월 9일 숙종은 마침내 사약을 내렸습니다. 취선당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장희빈은 사약잔을 들어 올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세자, 우리 세자.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아들이었습니다. 14세 어린 아들, 경종. 죄인의 어미를 둔 왕세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장희빈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약잔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쓰디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몇 분 후 장희빈은 취선당 마루 위에 쓰러졌습니다. 43년의 파란만장한 생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천안 무수리에서 조선의 왕비까지, 그리고 다시 사약을 받는 죄인까지. 그녀의 인생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승과 몰락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옥정은 어떻게 궁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43년 전 장옥정의 출생으로 돌아가 그녀의 인생을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3년 전 1659년 11월 3일 가을, 한양의 한중인 집안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관 장형의 막내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기에게 옥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옥처럼 맑고 아름다운 정조를 지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장옥정이 태어난 집안은 인동장씨 가문으로 대대로 역관을 배출한 중인 가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역관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중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특히 장옥정의 오촌 숙부인 장현은 당대 최고의 역관으로 청나라를 30차례나 오가며 국사를 도맡아 처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장현은 국중거부라 불릴 만큼 부를 축적했습니다. 역관들은 통역 능력으로 수입을 올렸고 해외 무역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역관들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했기에 그들 중 일부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장현은 품계가 종일품 숭록대부까지 올라갔고 효종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을 때 함께 있었던 인연으로 왕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장옥정의 아버지 장형 역시 역관이었습니다. 비록 형인 장현만큼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사역원의 봉사라는 종팔품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장옥정은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옥정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바느질에도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녀의 외모였습니다. 큰 눈, 하얀 피부, 그리고 빼어난 이목구비. 어린 옥정을 본 사람들은 저 아이는 커서 큰 인물이 되겠구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장옥정의 어린 시절은 평화로웠습니다. 부유한 중인 집안의 막내딸로서 큰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오빠들과 언니와 함께 놀고 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우고 아버지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69년 1월 옥정이 11세가 되던 해 겨울 아버지 장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세에 이른 나이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자 장씨 집안은 순식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 윤씨는 막막했고 어린 자녀들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사람이 숙부 장현이었습니다. 장현은 조카 딸 옥정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1세 소녀 옥정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숙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장현은 조카 딸의 뛰어난 미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정을 궁녀로 입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보통 어린 나이에 선발되었습니다. 지밀은 4, 5살, 친방과 수방은 67살, 그 밖의 처소는 12살 안팎에 선발되었기에 성인이 된 뒤에는 궁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장현에게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의 당쟁이 치열했는데 장현은 남인 세력과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효종의 동생 임평대군과 그 아들들, 그리고 남인의 영수 허적 등과 자주 동행하며 관계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조카딸이 궁녀가 되어 왕의 눈에 든다면 그것은 집안과 남인 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옥정이 정확히 언제 입궁했는지는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산부원군 신도비에는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대궐에 들어가 성장한 뒤 비빈의 자리에 올라 원자를 길렀다고 기록되어 있고, 숙종이 장옥정을 왕비로 책봉하며 내린 전지에도 머리를 따올릴 때부터 궁중에 들어와서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가 매우 어린 나이에 궁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옥정이 1664년 현종 5년 6세 때 역관 최우의 딸과 함께 입궁했거나 1666년 현종 7년 8세 때 입궁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린 옥정은 대왕 대비 장렬 왕후의 처소에 배속되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인조의 계비로 당시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인조가 43세 때 14세의 어린 나이로 왕비가 되어 찬밥 신세로 지냈고, 며느리 명성왕후의 기에 눌려 외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던 장렬 왕후는 어린 궁녀 옥정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옥정은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대왕 대비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아채고 말동무가 되어주며 외로운 노년의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장렬 왕후는 옥정을 친손녀처럼 아꼈고, 옥정 역시 대왕 대비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궁녀였던 옥정은 점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피부는 하얗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옥정을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1674년 조선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현종이 세상을 떠나고 14세의 어린 왕 숙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이때 옥정은 16세였습니다. 젊은 왕 숙종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왕 대비 장렬 왕후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숙종의 눈에는 대왕 대비를 시중드는 아름다운 궁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옥정도 어린 왕을 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자신보다 2살 어린 이 소년이 조선의 왕이라니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정은 여전히 대왕 대비를 모시는 궁녀였고, 숙종은 할머니께 문안을 드리는 손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시계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년 후 1680년 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680년 10월 26일 창덕궁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 김씨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불과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숙종은 21세였고 결혼한 지 겨우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은 상복으로 물들었고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젊은 왕은 첫 번째 부인을 잃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을 위로해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옥정은 이제 22세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왕 대비 장렬 왕후를 모시고 있었고, 숙종이 문안을 올 때마다 조용히 차를 내오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귀엽던 궁녀는 이제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미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은 옥정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바라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밝혔습니다. 차를 따르는 하얀 손,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흰 목덜미, 그리고 맑은 눈동자. 대왕 대비 장렬 왕후는 손자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숙종이 옥정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주상, 저 아이가 마음에 드는가? 숙종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왕 대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하고 예쁜 아이니라. 주상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1680년 늦가을 장옥정은 숙종의 승은을 입게 되었습니다. 22세 옥정과 20세 숙종 두 젊은이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여인의 외모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한 기록은 장옥정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미모는 출중했고 왕의 총애는 깊었습니다. 숙종은 옥정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그녀를 불렀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옥정 역시 숙종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자신보다 1살 어리지만 조선의 왕인 이 남자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총명하고 결단력 있고 때로는 소년처럼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곧 위기를 맞이합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이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명성왕후는 강한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인 세력의 핵심 가문 출신이었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아들 숙종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녀는 장옥정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장옥정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숙부 장현은 남인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680년은 경신왕국이 일어난 해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한 시기였습니다. 장현 역시 남인과의 친분 때문에 함경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명성황후는 결심했습니다. 장옥정을 궁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1680년 겨울 명성황후는 숙종을 불렀습니다. 주상, 저 장씨 궁녀를 내보내야 하옵니다. 어마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계집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옵니다. 주상께서는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저 계집의 꿰물 받으시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될 것이옵니다. 숙종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출궁 명령을 받은 날 밤 옥정과 숙종은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상, 신첩이 정령 가야 하옵니까? 옥정아,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구나. 신첩은 기다리겠나이다. 주상께서 부르실 때까지. 둘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습니다. 22세 장옥정은 민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왕 대비 장렬 왕후가 손녀처럼 아끼던 옥정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왕 대비는 친필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친정 진려이자 숭선군의 부인 신씨에게 옥정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숭선군 부인 신씨는 옥정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옥정은 그곳에서 매일 궁궐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종도 옥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무를 보다가도 밤에 잠을 자다가도 옥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정이 출궁한 지 불과 2개월 후인 1681년 1월 계비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명성왕후와 서인 세력의 영수 송시열은 서인 가문의 규수를 새 왕비로 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81년 5월 14일 숙종과 민씨의 가례가 올려졌습니다. 새 왕비는 여흥민씨 민유중의 딸로 서인 세력의 핵심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송중길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의 대표적 이론가였습니다. 이때 숙종은 21세, 새 왕비 민씨는 15세였습니다. 훗날 인현왕후라 불리게 될 이 여인이 바로 장옥정의 평생 라이벌이 됩니다. 민씨는 온화하고 덕성스러운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겸손하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옥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684년 1월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옥정을 반대하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현왕후가 먼저 숙종에게 장옥정을 다시 궁에 들릴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하,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를 민가에 방치하는 것은 왕실의 체면상 좋지 않사옵니다. 다시 궁으로 들이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인현왕후는 왕실의 체면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숙종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먼저 제안하면 부부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숙종은 기뻐하며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4년 만에 장옥정이 다시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옥정은 26세였습니다. 재입궁한 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다시 독차지했습니다. 1686년 28세의 옥정은 수곤으로 책봉되었습니다. 후궁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1686년 한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국가의 재앙과 난리는 여인을 총애하는 데서 옵니다. 장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당시 조선에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뭄, 홍수, 질병이 계속되었고 신하들은 그 원인이 숙종이 장씨를 총애하여 국정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상소를 올린 신하에게 엄벌을 내렸습니다. 장옥정을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숙종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총애는 깊었습니다. 1688년 10월 28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장옥정이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아들 균이었습니다. 이때 숙종은 28세, 장옥정은 30세였습니다.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현왕후와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후사가 없었는데 장옥정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숙종은 며칠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자신은 8년간 아무 소식이 없는데 후궁이 아들을 낳다니. 그녀의 절망은 깊었고 이는 곧 질투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인현왕후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씨 팔자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노고에도 공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훗날 인현왕후 자신을 폐위시키는 빌미가 됩니다. 장옥정은 아들을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68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궁궐은 새로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왕자 균이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숙종은 이미 중대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1월의 어느 날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본을 정하지 못해 민심이 메인 곳이 없다. 지금 새로 태어난 왕자를 원자로서 명호를 정하려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난색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아직 중전마마께서 후사를 보실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몇 년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세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숙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대신들의 반대를 일축하고 왕자 균을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장씨를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원자 책봉이 너무 성급한 조처였습니다. 명호를 환수하여 주시옵소서. 숙종은 송시열의 상소를 읽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송시열을 삭탈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치라. 남인 대신 이현기, 남치훈, 윤빈 등이 나서서 송시열의 상소를 논박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소서.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중노의 정읍으로 입예되었다가 그곳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 유학의 태두라 불리던 송시열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환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자 책봉 문제를 계기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서인의 영수들은 파직되거나 유배되었고 남인의 권대운, 김덕원 등이 요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689년 5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본처를 폐위하고 첩을 왕비로 삼는다니 유교 국가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인 대신 오두인, 박태보 등 80여 명이 상소를 올려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장씨를 왕비로 삼으실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혹한 형문을 받았습니다. 몽둥이질, 곤장, 유배.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전국은 완전히 남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1689년 5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1세의 장옥정이 조선의 중전으로 책봉되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장옥정은 창덕궁 인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궁녀들이 길을 안내하고 내관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왕비 책봉식이 거행되었고 장옥정은 옥보를 받았습니다. 옥보는 왕실에서도 국왕과 왕세자 부부까지 단 4명에게만 허용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옥보를 장옥정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느낌.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세 또는 8세의 궁녀로 들어와 20여 년. 천한 무수리로 시작해서 오늘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상승이 있을까요? 한편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서인의 신분으로 안국동 사저로 쫓겨났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 민가로 나간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슬픔과 굴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이제 조선의 중전이었습니다. 궁궐의 주인이었고 모든 후궁과 궁녀들의 윗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고 백성들은 그녀를 국모로 받들었습니다. 1690년 왕자 균이 2세가 되었을 때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다음 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장희빈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왕비의 지위, 세자의 어머니,
그리고 숙종의 사랑. 31세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에 홀로 침전에 앉아 있을 때 장희빈은 가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1세 때 아버지를 잃고 숙부집에 갔던 어린 나이에 궁녀가 되어 대왕대비를 모시던 22세의 숙종을 처음 만났던 출궁당에 민가에서 눈물 흘리던 그 모든 고난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장희빈은 옥보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왕비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단 5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 5년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의 연속일지, 더 나아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 운명의 통일바퀴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689년부터 1694년까지 장희빈은 조선의 중전으로 5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남인 정권이 들어서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지만 국정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은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고 과도한 숙청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자연재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숙종은 점점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송시열을 죽이고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씨를 왕비로 삼은 것이 과연 옳았을까? 장희빈의 오빠 장희제도 문제였습니다. 누이가 왕비가 되자 장희제는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끌어모았고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1683년 포도부장이었던 장희제는 이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조차 장희제의 행태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오빠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안국동 사저에 유폐된 인현왕후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는 이제 서인의 신분으로 작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무속을 믿어 구슬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1694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인 김춘택, 한중혁 등이 패비 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남인의 영수이자 우의정이었던 미남은 이 기회에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김춘택 등 수십 명을 하옥하고 범위를 넓혀 일대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미남의 과도한 처사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억눌렀던 후회와 반성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인현왕후를 폐위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을 단행한 것입니다. 미남은 파직되고 사사되었습니다. 권대운, 목내선, 김덕원 등 남인 대신들은 유배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죽은 송시열, 김수항 등은 복권되었습니다. 남인은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1694년 6월 1일 인현왕후의 왕비 책봉 의식이 다시 거행되었습니다. 5년 만에 인현왕후가 복위된 것입니다. 그날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장씨의 왕비 자리를 회수한다. 다시 희빈으로 강등한다. 옥보를 부수라. 옥보가 망치로 내리쳐졌습니다. 쾅, 쾅, 쾅. 5년간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그 옥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희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이미 인현왕후를 맞이하러 갔고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36세 장희빈은 그렇게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5년. 단 5년이었습니다. 천안 무수리에서 왕비까지 올라가는데 30년이 걸렸지만 왕비에서 후궁으로 떨어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때 중전으로 살던 대전에서 쫓겨나 후궁의 처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궁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장희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함, 슬픔, 그리고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 경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경종은 이제 6세였습니다. 여전히 세자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폐위된 세자의 앞날은 불투명했습니다. 장희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세자의 어머니야. 인현왕후는 후사가 없다. 언젠가는 다시.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복이 된 인현왕후는 건강했고 숙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장희빈에게 남은 것은 원한과 질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곧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1694년부터 1701년까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7년간 장희빈은 취선당에서 침묵 속에 지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이 된 인현왕후는 다시 중전의 자리에 있었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이 여전히 궁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아들 경종이 세자라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장희빈이 보낸 궁녀들이 인현왕후의 침전을 왕래했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를 감시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창문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기까지 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숙종에게 호소했습니다. 전하, 희빈에 속한 것들이 항상 신첩의 침전에 왕래하옵니다. 심지어 창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는 짓을 하기까지 하옵니다. 지금 신첩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귀신의 재앙이 있다고 하옵니다. 숙종은 조사를 명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조용히 자신의 처소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선당 서쪽 깊은 곳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무녀를 불러 신당을 차려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밤마다 구슬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이 적힌 종이 짚으로 만든 인형, 그리고 바늘. 인현왕후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장희빈은 인형의 바늘을 콕콕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여인의 집착은 무서웠습니다. 복수심과 질투, 그리고 아들을 지키고 싶은 모성이 뒤섞여 장희빈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701년 8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인현왕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복위한 지 7년 만이었고 숙종과의 사이에 후사는 없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으로 궁궐은 상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 마마께서 장희빈의 저주로 돌아가셨다더라. 취선당에 신당이 있다더라.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숙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조사단이 취선당 서쪽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당을 발견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이 적힌 종이, 집, 인형, 바늘, 그리고 온갖 주술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숙종은 경악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장희빈을 즉시 국문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희빈은 부인했습니다. 신첩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무녀들의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오빠 장희재가 보낸 편지도 발각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인현왕후와 관련된 위험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희빈을 사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중전을 저주한 죄는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소론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세자는 죄인의 아들이 되옵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소서. 남구만, 최석정, 윤지환 등 소론 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론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숙종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14세 아들 경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희빈을 사형에 처하면 경종은 죄인의 아들이 됩니다. 세자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장희빈을 용서하면 왕권이 흔들립니다. 신하들의 신뢰를 잃습니다. 숙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1701년 11월 9일, 음력 10월 10일,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장희빈은 그 명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전하, 전하, 신첩이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세자가 있지 않사옵니까? 하지만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침전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신당을 차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던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701년 11월 9일 저녁 취선당. 사약이 옵니다. 취선당 마루에 무릎 꿇은 장희빈 앞에 사약잔이 놓였습니다. 43세,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궁녀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칠기에 담긴 사약잔을 받쳐들었습니다. 독특한 냄새가 취선당 전각에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희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43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6세 또는 8세 어린 나이에 궁녀가 되어 대궐에 들어갔던 날, 대왕 대비 장렬 왕후를 모시며 조용히 자라던 시절, 22세 운명처럼 숙종을 만났던 그 가을날, 출궁당의 민가에서 눈물 흘리던 밤들, 26세에 다시 궁궐로 돌아와 숙종의 품에 안겼던 순간, 30세 아들 경종을 낳았을 때의 기쁨, 31세 왕비로 책봉되어 옥보를 받았을 때의 환희, 36세 옥보가 산산조각 나며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의 절망, 그리고 7년간 원한 속에서 살았던 세월, 취선당 서쪽 신당에서 인형의 바늘을 꽂으며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도했던 밤들,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복수도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장희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자, 우리 세자.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아들이었습니다. 14세 어린 경종. 이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인의 아들로 낙인 찍힌 세자는 왕위에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요? 장희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들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인현왕후를 저주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의 앞길이 이렇게 험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정 나인.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천천히 사약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칠기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걸까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신첩이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죄라면 신첩을 폐위하고 출궁시킨 것은 죄가 아니옵니까? 21년을 함께한 정을, 아들을 낳아준 공을 모두 잊으신 것이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취선당 밖에 서 있는 내관들은 침묵했고 숙종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종을 떠올렸습니다. 20세의 젊고 아름다웠던 왕, 자신을 사랑한다며 매일 밤 불러주던 남자, 원자를 낳았을 때 기뻐하며 웃던 모습, 왕비로 책봉하며 옥정아, 이제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랑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보다 정치가 더 급했던 것입니다. 전하, 신첩은 전하를 사랑했나이다. 마지막 속삭임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쓰디쓴 액체가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 차갑고 쓰라렸습니다. 몇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자, 부디 무사하기를. 그것이 장희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곧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온몸의 경련이 일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장희빈은 마루 위에 쓰러졌습니다. 궁녀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어디선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환청이었을까요? 14세 경종은 다른 곳에 있었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701년 11월 9일 저녁 취선당에서 장희빈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43세였습니다. 천안 무수리에서 조선의 왕비까지, 그리고 다시 사약을 받는 죄인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승과 몰락의 기록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종은 어머니의 죽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14세 소녀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경종은 이제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을 명령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21년간 함께했던 여인,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아준 여인,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숙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옥정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다. 권력은 때때로 사랑보다 무겁습니다. 왕은 때때로 남자이기 전에 정치가여야 합니다. 장희빈의 시신은 성비원 씨의 예로 상례가 올려졌습니다. 성비원 씨는 태조의 비였는데 왕비는 아니었지만 예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장희빈도 비슷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왕비는 아니지만 세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일정한 예우가 주어진 것입니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 인장리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후인 1719년 숙종 45년 장희빈의 육순이 되는 해에 광주 진해촌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후 1969년 토지 사업으로 인해 서울은 경내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장희빈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들 경종의 삶으로, 그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1701년 11월 9일 이후 조선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장희빈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파장은 컸습니다. 무고의 옥으로 장희빈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도 처형되었고 관련된 무녀들과 그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장씨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장희빈에게 관대한 태도를 취했던 소론 대신 남구만, 최석정, 유상훈 등도 정치적으로 몰락했습니다. 대신 노론이 다시 득세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경종이었습니다. 14세 소녀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왕의 계비를 저주하여 사약을 받았으니 그 아들인 자신도 죄인이 아닐까요? 경종의 세자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불안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은근히 경종을 견제했고 왕세자 교체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1701년 12월 경종에게 더 큰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가 왕자를 출산한 것입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의 탄생은 경종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다른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숙빈 최씨가 장희빈의 무고 사건을 숙종에게 고해 바친 장본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즉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인의 아들이 바로 연인군이라는 것입니다. 경종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죄인의 아들이라는 낙인, 그리고 배다른 동생의 위협 속에서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고 정신적 장애를 얻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한혈증으로 멍청한 상태가 된다든지 앞뒤의 응대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끊임없는 정치적 위협 속에서 자란 소년이 정상적일 수 있었을까요? 1717년 숙종 43년 노론의 좌의정 이명은 숙종과 독대한 자리에서 세자 교체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종은 대신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세의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마침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경종은 즉위 후 어머니 장희빈을 옥산부대빈으로 추증했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새로 만들어진 자귀인 부대빈을 적용한 것입니다. 비록 왕비로 복권되지는 못했지만 일정한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재위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쟁 속에서 고통받던 경종은 1724년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경종의 죽음에는 독살설이 따라다닙니다. 경종이 왕세 제궁영조에서 보내온 게장으로 수라를 들고 나서 생감을 먹었는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 5일 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조가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머니 장희빈의 비극은 결국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1725년 영조 즉위년부터 장희빈은 희빈이라는 강칭으로 널리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론이 집권하면서 장희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남인과 함께 몰락한 장희빈은 야사와 소설에서 악녀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진원의 단한만록과 작자미상의 인현왕후전에서 장희빈은 극악무도한 악녀로 묘사되었습니다. 인현왕후전은 민간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이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장희빈은 한국인에게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61년 정창화 감독의 영화 장희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 MBC 드라마, 1995년 SBS 드라마, 2002년 KBS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이 장희빈을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장희빈은 권모술수를 부리고 인현왕후를 괴롭히고 결국 사약을 받는 악녀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은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권력과 당쟁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22세 어린 나이에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이 죄입니까? 아들을 낳고 왕비가 된 것이 죄입니까? 폐위되어 원한을 품은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권력을 탐한 것은 과연 장희빈 뿐이었을까요? 숙종은요? 남인과 서인은요? 인현왕후의 가문은요? 모두가 권력을 원했고 모두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장희빈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결국 희생당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만약 장희빈이 남인이 아닌 서인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과연 사약을 받았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노론이 집권하면서 남인과 장희빈은 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희빈은 어쩌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중인 신분으로서, 남인과 연결된 인물로서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취선당은 지금도 창경궁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경궁 안. 그곳에서 300년 전 한 여인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지금 취선당을 찾는 관광객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희빈을 악녀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이 5년 만에 폐위되고 7년 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21년간 총애받던 여인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모성은 영원합니다. 장희빈의 마지막 말은 세자, 부디, 무사하기를 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가 생각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장희빈은 시대를 잘못 만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조선이 아닌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장희빈은 조선시대에 태어났고 궁녀가 되었고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비가 되었고 폐위되었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유일 후궁 출신 왕비 장옥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천안무수리에서 24년간 숙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결국 사약을 받은 여인의 43년 인생이었습니다.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 영광과 몰락.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성찰하기 위함입니다. 장희빈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 사랑의 한계, 그리고 정치의 잔인함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황궁에서 태어나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공주가
정신병원 독방에 버려진 채 16년을 보냈다는 것을, 13살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간 낯선 나라, 19살 원치 않는 결혼, 34살 정신병원 입원, 51살 37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50년대 초반 도쿄 외곽 마스자와 도립정신병원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병원 건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철창이 있는 창문들이 무표정하게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 김을한 기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덕혜옹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종황제가 자신의 부마로 내정했던 김장한의 형이었던 그는 일본에 버려진 옹주의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병원 입구를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환자들이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정신병원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한 병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작고 삭막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한 중년 여인이 독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이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을한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한때 영특했을 큰 눈에는 광기가 섬뜩할 정도로 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환자복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옹주마마, 김을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종황제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고명딸이 덕수궁의 꽃이라 불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앞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을한을 알아보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으로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김을한의 부인이자 덕혜옹주의 유치원 동급생이었던 민덕임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덕임은 어린 시절 덕수궁 유치원에서 함께 놀던 그 활발하고 총명했던 덕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중년 부인 한 분이 독방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쪽을 돌아보는데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큰 눈에는 광기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 밝고 총명하던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덕혜옹주였습니다.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고명딸이자 한때 덕수궁에서 고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황녀였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덕혜옹주는 1946년부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미 6년째였습니다. 조현병과 실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분이 정말 조선의 황녀이십니까? 김을한이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덕혜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환자일 뿐입니다. 간호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패전 후 1947년 신적강화로 왕공족의 특권이 사라지면서 덕혜옹주에 대한 지원도 끊겼습니다. 입원비는 오빠 영친왕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친왕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월 1만 엔에 달하는 비싼 입원비를 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김을한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종황제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저렇게 총명하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조선 땅을 밟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황실의 귀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김을한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본 덕혜옹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덕수궁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놀던 그 아이. 고종황제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던 그 아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황궁의 공주가 정신병원의 환자가 된 걸까요? 13살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2년 5월 25일 경성 덕수궁이었습니다.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궁궐 안정원에는 꽃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2년 전 나라가 망했고 고종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령당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 황제의 막내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고종은 이미 60세 환갑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늦둥이였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궁녀 출신 양춘기였습니다. 덕수궁 소주방 나인이었던 그녀는 고종의 총애를 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종은 출산과 동시에 그녀에게 복령당이라는 당호를 하사하고 귀인으로 봉했습니다. 아기는 복령당 아기씨로 불렸습니다. 고종은 총 9남 4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이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생존한 자녀는 3남 1녀뿐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소생의 순종, 귀인 장씨 소생의 의친왕, 황기비 엄씨 소생의 영친왕,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이 아기. 다른 딸들은 모두 어려서 세상을 떠났기에 이 아기가 사실상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고종의 기쁨은 컸습니다. 나라는 잃었지만 늙은 나이에 얻은 딸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1912년 7월 13일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 아기를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으로 데려왔습니다. 동원돌방에 아기의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곁에서 직접 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유모 변복동 상궁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종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변 상궁은 황급히 일어나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아기가 놀랄 수 있다. 아기가 울거나 놀랄까봐 유모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천하의 황제 폐하 앞에 누울 수 있는 것은 변 유모뿐이라는 말이 궁궐에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멸망했고 고종은 황제가 아닌 이태왕으로 불렸습니다. 황실은 일본 총독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궁궐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옛 위엄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이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총명했고 귀여웠습니다. 고종을 쏙 빼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조금 크자 고종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16년 4월 1일 덕수궁 준명당에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황실 최초의 유치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아기를 위한 유치원이었습니다. 일본인 보모 교구치 사다코와 조선인 보모 장옥식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덕수궁 귀족 가문의 딸들 78명이 또래로 함께 다녔습니다. 모두 아기에게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시중을 들 궁녀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유치원에서 노는 아기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매일 창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5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아기는 가마를 타고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고종의 지시였습니다. 아기는 영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신분에 대한 이해가 빨랐습니다. 외삼촌인 양상관이 덕수궁에 입궐할 때마다 양상관이 온다며 하대했습니다. 궁인들이 아기씨의 외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생모 귀인 양씨의 친정이 아니라 정모인 명성황후의 친정 죽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덕수궁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총명하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독부는 처음에 이 아기를 황족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녀라는 이유였습니다. 고종은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고종에게 인사를 왔을 때 고종은 그를 유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오. 고종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데라우치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7년 6월 아기는 정식으로 왕공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21년 아기는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정식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5월에 순종으로부터 덕혜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덕을 갖춘 총명한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령당 아기씨가 아니었습니다. 덕혜옹주였습니다. 같은 해 흰옷에 일출 공립심상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인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황족의 딸도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덕혜옹주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 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요도 일본어로 불렀고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일본어로 썼습니다. 고종은 그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덕혜옹주는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이 없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고종은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영친왕이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 일본 황족과 결혼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종 김황진의 조카 김장한과 비밀리에 약혼을 계획했습니다. 김황진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자 그럼 조카라도 달라며 맺은 혼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알아채고 방해했습니다. 혼약은 무효화되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고종이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7살 덕혜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버지가 왜 차갑게 누워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신 앞에 꿇어 앉아 계속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고종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인은 뇌일혈이었지만 민간에서는 독살설이 나돌았습니다. 고종이 파리강화 회의에 밀사를 보내려 했고 일제가 이를 막기 위해 독을 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고종의 국장이 1919년 3월 3일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나라를 잃은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난 후 덕혜를 지켜줄 사람은 어머니 양귀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귀인은 궁녀 출신이었고 권력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일본 총독부의 결정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1926년 4월 25일 이복 오빠 순종까지 승하했습니다. 덕혜는 14살이었습니다. 이제 친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1925년 정월이었습니다. 이왕직 차관 고쿠분 쇼타로가 순종에게 통고했습니다. 덕혜옹주의 일본 유학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족은 일본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13살 덕혜옹주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양귀인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제의 결정이었습니다. 1925년 3월 28일 경성을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성역에는 영친왕 부부와 몇몇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양귀인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덕혜야, 건강히 지내야 한다. 편지 자주 보내거라. 예, 어마마마. 덕혜는 울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13살 소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덕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는 일본인 관리들과 몇 명의 궁녀가 함께였습니다. 덕혜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조선의 풍경들, 산과 들, 작은 마을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실감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에는 일본으로 가는 연락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양귀인도 부산까지 따라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두에서 작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양귀인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혜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곧 돌아올 거예요, 어마마마.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929년 양귀인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덕혜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부산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양귀인은 부두에서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덕혜도 난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선 땅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몇 시간 후 배는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3월 30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낯선 말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덕혜를 여자가 쿠슈인으로 안내했습니다. 황족과 귀족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4월 14일 여자가 쿠슈인 중등과 2학년에 편입학했습니다. 덕혜는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영친왕 부부는 덕혜가 자신들의 아카사카 저택에서 통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더 쉬운 기숙사 생활을 강요한 것입니다. 기숙사 방은 작고 차갑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썼습니다. 일본 귀족 가문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덕혜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조선에서 온 황녀라는 사실이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덕혜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어를 배웠지만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어려웠고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덕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무시하거나 피했습니다. 밤이 되면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수궁의 정원, 어머니의 얼굴, 궁녀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926년 3월 3일 일시 귀국이 허락되었습니다. 순종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친왕 부부와 함께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순종을 아련했습니다. 순종은 여동생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3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급한 소식에 4월 8일 다시 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25일 순종이 승하했습니다. 덕혜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오빠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순종의 인산장례 행렬에 참석하지 못한 채 5월 10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제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29년 5월 30일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양귀인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덕혜는 6월 2일 급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조차 제대로 된 예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양귀인이 왕공가계 범상 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덕혜의 복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7살 덕혜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순종도 모두 떠났습니다. 조선에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쿄 기숙사만이 그녀의 거처였습니다. 1930년 봄, 덕혜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 배회하는 몽유병이었습니다. 신경쇠약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옳게 이방자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현병, 즉 조발성 치매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방자는 덕혜를 영친왕 저택으로 데려와 돌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덕혜는 자신도 언제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고종의 독살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갈 때 항상 보온병에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밖에서 나온 음식은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0년 10월 일본 국내청에서 혼담이 나왔습니다. 1930년 10월 덕혜옹주의 결혼 상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소 다케유키, 옛 스시마 번주 소 요시아키라의 양자로 들어가 백작 지위를 계승한 화족이었습니다. 1908년생으로 덕혜보다 4살 연상이었고 당시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혼담 소식을 들은 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궁녀들은 덕혜를 윽박질렀습니다. 정말 시집을 아니 갈 테야? 옹주님께 좋은 혼처를 마련한 것이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옹주의 신하와 옛 친척들은 많은 반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결정이었습니다. 조선 황족을 일본 귀족과 결혼시켜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931년 4월 14일
쇼와 천황의 결혼 칙허가 내려졌습니다. 왕공가계범 제119조에 따라 왕공족의 혼사는 천황의 칙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결혼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덕혜를 몇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1931년 5월 8일 도쿄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순일본식 결혼식이었습니다. 장소는 도쿄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당시 덕혜옹주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계속 소리내어 실소하는 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 당시 덕혜는 이미 거의 완전한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현병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귀족들과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덕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서양식 드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덕혜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지만 덕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신혼살림은 도쿄 교회에 차려졌습니다. 소 다케유키의 저택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덕혜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덕혜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소 다케유키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덕혜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지만 말벗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덕혜는 방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1932년 8월 14일 덕혜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소마사에였습니다. 일본식 이름이었습니다. 덕혜는 딸에게 조선식 이름으로 정혜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1932년 11월에 생후 3개월인 마사에의 얼굴을 직접 그린 유화를 남겼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모성애 때문인지 덕혜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후 덕혜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겹쳤습니다.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유모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점점 덕혜를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더욱 부끄러운 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의 심정도 복잡다단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덕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남편은 그녀를 돌보기 버거워했습니다. 1947년 5월 3일 신헌법이 시행되며 화족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소 다케유키도 평민이 되었습니다. 백작의 자기와 재산상의 특권을 잃었습니다. 재산세 등의 세금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좁은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하인들도 내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인이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점점 덕혜를 돌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사라졌고 덕혜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폭발적으로 우는 날도 있었고 소리를 지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946년 가을 소 다케유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혜를 마스자와 도립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 가을 덕혜옹주는 마스자와 도립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일본에 온 지 2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16년을 보내게 됩니다. 정신병원은 도쿄 외곽에 있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덕혜는 한 병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식사하고 치료받고 다시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약물 치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졌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면회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친왕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올케 이방자도 가끔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947년 신적강화로 왕공족의 특권이 사라지면서 덕혜 옹주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입원비는 오빠 영친왕이 부담했습니다. 매월 1만 엔에 달하는 비싼 입원비였습니다. 영친왕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여동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덕혜는 병실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유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1951년 덕혜와 소 다키유키의 결혼을 주선했던 데이메이 황후가 사망했습니다. 1955년 소 다키유키는 영친왕 부부와 협의 후 덕혜와 이혼했습니다. 입원한 지 9년 만이었습니다. 덕혜가 정신질 환자였기 때문에 오빠 부부인 영친왕과 이방자가 후견인으로서 대신 협의해 주었습니다. 이혼은 합의 이혼이었습니다. 이혼 후 덕혜옹주는 호적의 어머니의 성씨인 양과 봉호인 덕혜를 조합한 양덕혜로 일가를 창립했습니다. 왜 이 씨가 아닌 양씨 성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덕혜는 입원 중이었기에 본인의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 다키유키는 이혼 후 혼례품과 덕혜옹주와 딸 마사에의 한복과 생활용품을 돌려보냈습니다. 영친왕 부부는 1956년 이 물품을 일본 문화여자단기대학 학장 도쿠가와 요시치카 전 후작에게 기증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 다키유키는 같은 해 일본 여성 가츠무라 요시에와 재혼하여 2남 1녀를 얻었습니다. 그는 새 가정을 꾸렸고 덕혜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한편 딸 마사에는 1955년 와세다 대학 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동문인 스즈키 노보루와 결혼했습니다. 1956년 8월 26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마사에가 야마나시 현의 고마가타케산에 자살하러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것입니다. 마사에는 남편과의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정신병을 물려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사에도 신경쇠약 증세가 있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덕혜옹주는 딸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병원 관계자들이 알렸을 수도 있고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과 거의 단절된 상태였기에 설령 알았다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50년대 초반 김을한 기자가 덕혜옹주를 찾아왔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가 본 덕혜옹주는 멍한 눈빛으로 독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큰 눈에는 광기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김을한은 그때부터 덕혜옹주의 귀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 요인들을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은 영친왕과 덕혜옹주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황실이 돌아오면 자신의 정통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조선 왕조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을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기사를 쓰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1961년 11월 12일 미국을 방문하던 중 일본 도쿄에 들른 박정희는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방자는 덕혜옹주와 영친왕의 귀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는 고종에게 딸이 있었느냐? 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덕혜옹주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5년이 지났고 언론에 등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귀국을 추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김을한 기자의 노력도 있었고 이방자의 간청도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곧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1962년 1월 26일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공항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무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탄 여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덕혜옹주였습니다. 51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3살에 떠난 지 37년 만이었습니다. 1925년 3월 28일 경성을 떠난 후 1962년 1월 26일 돌아온 것입니다. 덕혜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한복을 입혀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본에서 살면서 한복 입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것은 일본 간호사였습니다. 덕혜는 멍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는 유치원 동창 민용아와 72세의 유모 변복동이 마중 나왔습니다. 변복동은 덕혜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옹주마마, 옹주마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그 아기가 이제 51세의 중년 여인이 되어 휠체어에 앉아 돌아왔습니다. 덕혜는 변복동을 알아보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이었습니다. 많은 왕실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의친왕의 며느리를 비롯한 황실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분이 정말 옹주마마이십니까? 기자들이 속삭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황렬하기보다 병든 노인 같았습니다. 옹주마마, 고국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어증과 조현병으로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겨우 몇 마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고국인지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자들이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옹주마마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차에 태워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1962년의 서울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도로, 복구 중인 거리들. 1925년에 떠났을 때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7년의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 도착했습니다.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 황후 윤씨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낙선제는 조용하고 아늑한 건물이었습니다. 한옥의 정취가 있었습니다. 순정효 황후가 계셨습니다. 이미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습니다. 덕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궁중 예절에 따라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실어증과 지병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궁중 예절만큼은 익숙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정효 황후는 덕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지만 덕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한식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37년 만에 먹는 조선 음식이었습니다. 덕혜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 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덕혜는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962년 1월 30일 유경수 여사가 한복을 선물하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의장의 부인이었던 그녀의 방문은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덕혜옹주의 귀국은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2월 8일 덕혜옹주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이름은 이덕혜였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조선인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3월 2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구황실 재산법을 개정하여 덕혜옹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마지막 황녀를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덕혜는 7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재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병을 앓았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1967년 5월 낙선제로 들어갔습니다. 1968년 가을 낙선제 안에 있는 수강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곳이 덕혜옹주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1989년까지 덕혜옹주는 27년을 낙선제에서 보냈습니다. 수강제는 낙선제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창덕궁 후원이 보였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세수하고 식사하고 약을 먹고 낮잠을 자고 다시 식사하고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모 변복동이 계속 덕혜를 돌보았습니다. 1912년 덕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했던 변복동은 이제 70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옹주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인들도 교대로 돌보았습니다. 올케 이방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덕혜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짧은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치매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휠체어를 타고 후원을 산책했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창덕궁 후원을 돌았습니다. 연못, 정자, 나무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예쁘네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1970년 5월 1일 오빠 영친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친왕도 말년의 실어증을 앓으며 7년간 병상에 누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영면했습니다. 남매는 비슷한 운명을 살다 갔습니다. 둘 다 나라를 잃은 황실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덕혜는 오빠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972년 유모 변복동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복동은 죽는 순간까지도 옹주만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옹주마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유모가 떠났습니다. 어느 날 낙선제에 일본인 신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 소 다케유키였습니다. 그는 낙선제 지배인 이공제에게 옛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고종의 딸과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하고 끝내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이혼했다는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공제는 단호했습니다. 만나봤자 옹주가 할 얘기도 없고 이미 이혼한 사인이 만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옛 생각이 나서 병세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소 다케유키는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덕혜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예쁘네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삐뚤삐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썼습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화 비전화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종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순종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저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1970년 10월 29일 자궁 용종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983년 5월 24일 노환으로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걷지 못했고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989년 4월 21일 아침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옹주마마,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덕혜옹주는 77세를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혜옹주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역사학자들, 왕족 후손들, 일반 시민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한 시대의 희생양이었죠.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 부속림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빠 영친왕의 묘역 근처였습니다. 홍유릉에는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잠들어 있고 유릉에는 순종황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덕혜옹주도 안장된 것입니다. 묘비에는 간단히 적혔습니다. 덕혜옹주지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7년의 생애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998년 일본 여성학자 혼마 야스코가 덕혜옹주 평전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비운의 왕녀. 발로 뛰어 취재하고 근거 자료를 모아 만든 책이었습니다. 덕혜옹주와 관련된 일본 측 자료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이 책으로 덕혜옹주의 이야기가 일본과 한국에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영화 덕혜옹주가 개봉되었습니다. 손예진이 덕혜옹주 역을 맡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영친왕과 함께 망명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덕혜옹주는 10대 후반부터 정신병으로 본인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영화는 팩션이었습니다. 2017년 문화재청은 덕혜옹주 묘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홍유릉에서 덕혜옹주 묘에 이르는 산책로에 황실 가족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사진 36점을 전시했습니다. 왕릉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옹주마마. 이제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잃은 황녀의 슬픔이 이제는 끝나기를. 덕혜옹주의 삶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시대에 의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망한 나라의 황녀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 생애를 결정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비극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종의 사랑을 받던 황녀는 정신병원의 환자가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시대와 환경에 좌우됩니다. 만약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면, 만약 일본이 그녀를 끌고 가지 않았다면, 만약 강제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있지만 역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덕혜옹주는 77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고종 곁에서 보낸 7년,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어쩌면 그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70년은 타인의 결정에 따라 병마와 싸우며 정신을 잃어가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1912년 5월 25일 덕수궁에서 태어나 고종의 사랑을 받던 황녀는 1925년 3월 28일 13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가 37년을 보낸 후 1962년 1월 26일 51세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조현병과 실어증으로 폐인이 되어 있었고 낙선제에서 27년을 보낸 후 1989년 4월 21일 7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의 행복과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약자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덕혜옹주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덕혜옹주의 묘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약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하지만 역사는 이미 지나갔고 덕혜옹주는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같은 비극을 막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